안녕하세요. FAT 1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명희 강사이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이론편 강의를 진행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OT 개념으로요, 회계 1급 자격증에 대한 시험 안내, 그리고 간단한 회계 기초 개념을 다루고, 재무회계와 재무제표라고 하는 연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FAT 1급은 22년도 이제 기준으로요. 시험 일정은 AT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언제나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시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 문제와 실기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객관식은 그냥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문제로 사지선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요. 현재는 15문항이 출제되고요. 한 문제당 2점씩 100점이라서 전체 이론편은 30점. 실기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직접 입력을 하는 시험이고요. 전체 실기 점수의 배점은 총 70점이고요. 총 100점 만점 중에 여러분은 합격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이제 합격이 됩니다. FAT 1급은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의 명칭은 더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AI 플러스 버전이고요. 더존 그룹웨어가 만든 프로그램이라 중소기업에서 이제 선호하죠.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좀 편해요. 그리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선호하다 보니까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 그리고 FAT 1급은 난이도가 그렇게 초급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여러분에게 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것도 평생 가죠. 그러니까 하나 따두고 또 관련된 자격증을 좀 더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취득하시면서 회계세무 쪽에 이제 필요로 하는 자격을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편으로 나누어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자, 과목은 이론이든 실기든 결국은 다 이론을 병행하고 있는 거고요.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시험 전체 과목은 두 과목으로 출제가 돼요. 재무회계와 부가가치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론 강의를 들으실 때 재무회계 이론 강의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고요. 실기 강의는 두 강의를 이제 합쳐서 프로그램에 접목해서 활용하는 학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공부가 돼야 실기를 하든지 뭐 말든지 하겠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 자,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AT 시험이 조금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2022년도에 자,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고 또 관련된 얘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볼게요. 자, AT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매년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관련된 정보들이 조금 있고요. 자, 2022년도 시험 일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1회부터 이제 58회까지 시험 1년의 연차 시험 일정이 공개되어 있는데 51회, 52회, 53회까지는요. 6월 시험까지는 1월에 2월의 시험, 4월의 시험, 6월의 시험 두 달에 한 번 시험을 보게 되고 해당 시험의 방식은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페이퍼를 보고 시험을 입력하고 USB를 제출하고 나오는 시험은 대면이죠. 직접 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시험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AT 시험이 최초죠. 결국 뭐 거의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편안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비대면 시험으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22년도 6월 시험까지는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을 같이 병행하고요. 자, 8월 시험부터는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시험을 보지?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에는 웹캠이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있어서 캠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보는 화면을 시험을 주관하는 주관처에서 여러 명의 감독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페이퍼, 종이로는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뭐 부정행위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고요. 뭐 이상 행동이 있겠죠. 뭐 다른 데를 본다거나 시험 볼 때는 컴퓨터만 보게 되니까 화면을 보지 않고 뭐 다른 곳을 본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찾아내기 때문에 뭐 그럴 리는 없고 FAT 1급 시험 보는데 뭐 컨닝까지 할 정도는 또 아니고 자 그래서 8월부터는 매월 시험을 보요. 매월 시험이 있고 그리고 다 비대면으로 시험 봅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음. 그래서 아마도 뭐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이 이제 요 시점이니까 뭐 6월까지는 대면 시험을 보겠지만 이후에는 전부 다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지금 가이드 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잠시 살펴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비대면으로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비대면 시험을 볼 때 주의사항이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시험 보는 거지? 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공지사항이 있어요. 52회 시험 어떻게 보는지, 시험 응시자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뭐 자격증 발급비가 좀 인상이 됐다네요. 그리고 비대면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유튜브 설명회 같은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시뮬레이션도 해보셔야 되니까 뭐 8월에 시험 보기 전에 6월에 먼저 한번 보고 합격하면 너무 기쁘고요. 합격을 못하면 8월에는 실수 없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이거였고요. 자, 두 번째는 시험이 바뀌면 이제 뭐가 바뀌냐면 비대면으로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방식의 문제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생겨요. 이제 문제 출제 방식이 조금 변경이 있는데요. 8월 이전까지는요. 현재 기출문제대로 시험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전체 강의는 어쨌거나 내용은 동일한데 문제를 푸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이제 강의는 진행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기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8월 이전에는요. 아까 제가 객관식 15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8월 이전입니다. 근데 8월 이후에 이제 비대면으로 시험이 바뀌면서 객관식 문항이 5문제가 줄어들어요. 10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안에 재무도 있고 이 안에 부가가치세도 있게 돼요. 같이 포함해서 예전에는 15문제라 재무회계가 10문제, 부가가치세가 뭐 5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내용이 조금 양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의 범위도 좀 넓은 편이고요. 좀 객관식이 어렵고 그랬어요. 근데 객관식 문제가 5문제가 준다. 그 기쁘죠? 자, 5문제가 줄어요. 그리고요, 실기가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 내용을 막 줘요. 그러면 걔를 프로그램에 입력해요. 그러면 그게 한 문제당 입력하면 한 문제당 3점 또는 4점의 점수가 주는 거예요. 입력만 하면 돼요. 입력만 하면 되는 거. 점표 입력. 그런데 시험이 어떻게 바뀌냐면 입력을 한 이후에 여러분이 자료를 조회해서 문제를 읽고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은 해야 되고 입력하는 것 자체가 점수의 100점에 영향이 없어요. 입력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문제를 푸는 방식이 문항으로 출제가 돼서 앞에 입력했던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뭐 그래서 현재 대손충당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앞에 전표 입력할 때 대손충당금으로 내가 썼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거나 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게 평가 문제에 영향을 그대로 미치겠죠. 그래서 앞에 전표가 틀렸다. 그러면 평가 문제도 틀리는 거예요. 앞에 입력이 맞아야 평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추가적으로 추가돼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바뀐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이슈죠. 현재. 그리고 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론은 뭐 변화가 없어요. 이론은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실기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바뀐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들을 다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다 끝나고 나서 기출문제 풀이를 이전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고요. 이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회계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회계가 무엇인지는 뭐 FAT 1급은 아무래도 기본 아주 기초 과정은 아니죠. FAT 2급이라는 가장 뭐랄까 초급 수준의 자격증이 있고요. 그 자격증을 공부했을 때 FAT 1급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회계가 뭘까? 회계는 기업의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들,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그 기업의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그들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보여주는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게 매우 유용해야 되고 그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회계인 거예요. 어카운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회계라는 게 뭐냐? 기업의 유용한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과정인데 그 정보라는 게 뭐냐? 그걸 네 글자로 말하면 결국은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표죠. 근데 그건 객관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되는데 그 회계 원칙이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에 따라서 그 회계 원칙이 KIFRS라고 하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업은 상장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걸 비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장 기업은 무조건 요 기준이고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 처리를 시험으로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기업이 적용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진 않는다.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FAT 1급에서 다룰 거고요. 일단 그러면 재무회계가 뭔지 볼게요. 우리가 재무회계 부가가치세 두 파트로 나뉘는데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경제적인 정보를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유용한 정보라는 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재무제표고요. 재무제표는 현재 5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재무제표는 5개가 더해져서 그냥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냐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보는 거고요. 재무회계가 있으면 관리회계도 있는데 FAT 1급에서는 관리회계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진 않아서 재무회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외부 보고 목적이고요.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정보가 재무제표라는 양식이고요. 이미 지난 정보를 만드는 거죠.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현금이라는 게 얼마가 남았니? 이걸 보여주는 거지. 나중에 현금이 이만큼 들어올 거예요. 라고까지는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 정보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관리회계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나갈 원가, 지금 현재까지 나간 원가를 비교하면 다음 달에 얼마 정도의 원가가 발생될지를 예측하는 정보가 관리하는 거고요. 재무회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가 이 정보를 보고 추측할 수는 있죠. 내가 그러나 그 재무제표에 보여주는 숫자가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 가볼게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5개라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 중에 주석은 표가 아니고 정보 이용자들이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4가지의 표, 이 4가지의 표에는 그냥 계정 과목과 그냥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자세한 설명드리는 표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재무제표 4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해 주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설명서 같이. 그런 정보가 이제 주석이고요. 나머지는 다 표예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일정 기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에요. 대부분 기말 시점을 12월 말이라고 하는 날짜로 지정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3개는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변화,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흐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얼마 벌었니?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현금 흐름이 어땠니? 영업이니 투자니 재무활동이니? 이런 식으로 자본변동표 1월부터 12월까지 자본의 변화가 어떠한 내용들로 변화가 있었니?를 보여주는 거죠. 얘만 시점이고요. 나머지는 기간 개념이에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한 개씩 좀 볼 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 재무제표는 만드는 방법 중에요.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또는 표시하는 원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회사는 이번 연도로 중단하지 않는다가 전제예요. 계속적으로 기업을 유지할 거라는 전제하에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죠. 나 올해까지 일합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두 번째, 재무제표는 작성하는 마지막 책임자가 누구냐면 경영자예요. 경영자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표시할 때는 공정하게 표시해야죠. 내가 나한테 유리한 방법으로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여러 가지 항목을 표시할 때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또는 주석에다가 잘 구분해서 표시하는데 만약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성격이 되게 유사하다. 그렇다면 굳이 일일이 다 기입하지 말고 그러니까 통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통합으로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뭐냐면 현금이든 예금이든 묶어서 이 이름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이 얘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같은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는 매출채권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으로 표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격이 유사하니까요. 그게 어음이냐 그냥 외상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매출로 일어난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렇게 통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격이 유사하다면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비교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X1년도와 X2년도를 금액을 두 개 정도를 기간을 전년도 재무제표와 단기 재무제표를 한 번에 보여주면 예를 들어 현금을 보여줄 때 얘가 100인데 X2년에는 200인 거예요. 그러면 100만큼 X2년도가 더 현금이 많이 있는 거죠. 잔액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전기 단계를 보여줘요. 같이. 그리고 항목을 표시하거나 이제 분류할 때 우리가 매년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X1, X2를 비교하니까 그 내용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전년도엔 현금이라고 하고 올해는 돈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기간별로 한 번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표시하거나 분류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매년 동일하게 이름을 동일하게 두고 금액을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회계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재무제표를 사실은 이해할 수 있죠. 너무 간단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심플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것을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조금 더 정확한 내용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뭐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재무제표를 기재할 때 모든 재무제표를 기재할 때는 그 재무제표의 이름과 그 이름이라는 게 누구는 재무상태표고 누구는 손익계산서고요. 그리고 아래 기업의 이름, 보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그리고 보고통화나 금액 단위를 같이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뒤에 양식을 가지고 조금 보여드릴 건데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7기가 2018년도 12월 말일 현재인 거야, 이게. 그럼 전기는 26기겠죠. 2017년. 그럼 일단 비교가 되는 거 보이시죠? 전기, 단기. 단기, 전기 함께 보여주고요.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이런 식으로 통합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재무제표 명칭이 있죠?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이 있고요. 명칭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기업명이 있죠. 기업의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여기에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라는 기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12월 말일 현재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마지막에 숫자를 기재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억인데 이 10억을 다 기재하기 싫을 때는 1,000원 단위로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금액의 단위를 끊었니? 인데 지금 보고 있는 재무제표는 원 단위니까 끝까지 원까지 모든 숫자를 다 보여주는 거죠. 얘가 2,706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니? 명칭,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통화 및 보고단위 이렇게 보여주는 게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 방식이 앞에서 얘기했던 요 부분인 거예요. 기업의 이름.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BS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지만 나머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라고 하는 기간 개념이니까 요 세 가지의 재무제표는 회계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갈 거고 날짜의 개념이 나머지 세 개의 재무제표는 회계기간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이 되는 거고요. 보고통화와 금액단위, 원단위에서 잘랐는지 1,000원에서 잘랐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우리가 금액단위라고 보여주죠. 지금 얘기한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기재해야 될 사항. 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얼마만큼의 현금을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재무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우성하고 있는지, 수익성이나 위험성 같은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 다음 장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한다. 구분 표시. 전체는 총액으로 기재하는 거야. 내 맘대로 상계하지 않는 거야. 총액주의.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요.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면 유동, 1년 이후면 비유동 이런 식으로 단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무조건 유동으로 분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은 언제 팔릴지 모르지만 그냥 유동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언젠가 팔겠지. 그 다음 자산하고 부채는 특별하게 현금이 빠른 순서대로 기재해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기업이나 첫 번째 자산은 언제나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될 수 있는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분하고 통합 표시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사한 것들은 통합으로 표시한다. 중요한 건 별도로 기재하지만 그리고 재무제표에 얘는 표시하지 말래. 웬만하면 표시하지 않아요. 미결산 항목, 아직 결산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것. 가짜로 시작하는 건 가수금, 가지급금 같은 것들은 이게 어떠한 계정으로 대체가 될지 아직 모르는 임시 계정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원칙이에요. 재무제표에 남기지 말고 웬만하면 원인을 파악해서 상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 중에 틀린 설명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BS라고 많이 불러요. 밸런스 쉿이라고 해서 약어로 FP라고도 부르지만 대부분 BS를 많이 선호해요. BS라는 말을 쓰고요. 손익계산서는 약어로 뭐라고 정의하면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서 IS라는 이름을 많이 적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과정이고 여러 번 동영상으로 듣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손익계산서로 제가 적을 때 너무 기니까 그냥 IS라고 적으면 아 이게 손익계산서를 쓰고 있구나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짐작하셔서 과정 따라오시면 좋고요. 손익계산서를 IS라고 부르는 거는 회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IS 그러면 손익계산서라고 딱 그냥 이해해버리거든요. BS라고 말하면 딱 재무상태표라고 이해하고요. 이게 약속된 용어라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번 거예요. 성과.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라고 하는 날짜로 들어가죠. 이거를 회계기간이라고 해요. 들어가고요. 똑같죠. 근데 재무상태표는 여기에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가지만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이라고 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경영성과를 나타내죠. 이제 손익계산서는 이제 뒤에 디테일하게 이제 과목별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보시게 될 거고요.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기본적인 이제 작성 기준은 다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하고 관계없이 이번 연도에 발생된 거라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 기준이라고 부르죠. 발생 기준의 반대말을 현금 기준이라고 불러요. 손익계산서는 현금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발생 기준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험료가 나갔지만 그 보험료가 이번 연도와 그 다음 연도 기간에 발생된 거라면 이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만 단기분 보험료로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차기분 보험료로 각각 기간을 나누어서 인식해야 돼요. 보험료가 아무리 현금이 나갔어도 그런 식의 개념을 발생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해요. 회계 근간이 되죠.
그 다음 수익은 돈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랑 관계없이 매출이 일어나고 상대방에게 물건이 인도하면 수익은 실현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기본적으로 실현 기준에 의해서 인식해요. 그리고 비용은 대부분 어떻게 인식하냐면 수익이 발생되기 위해서 소모된 게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은 수익에 대응해서 인식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걸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시켜서 인식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은 기본적으로 총액으로 기재한다. 약간 예외가 있긴 해요. 한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이제 총액으로 기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액으로만 기재하는 건 아니고요. 총액으로 기재하더라. 그런 게 특징이고요.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손익, 거기서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손익, 거기서 영업의 손익을 차감하고 더하면 법인세 비용이 차감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에 당기순 이익을 만들고요. 주당 손익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 계산의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막 대손충당금이 잔액이 많으면 보충할 필요가 없을 때 환입 잡거든요. 근데 환입은 반드시 판관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이렇게 손익계산서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게 별도로 있다. 만약에 이걸 회계가 아주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FAT 1급을 만약에 들으신다면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공부하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더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과정이니까 내용을 설명을 일단 드리면서 저는 가는데 조금 어렵다 그러시면 나중에 다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흐름표. 우리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돈 들어왔니? 투자활동으로 돈 나갔니? 재무활동으로 돈 들어왔니? 나갔니?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계기간 동안 자본변동표는 자본회와 관련된 크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석은 추가적인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재무제표 중에 이 세 개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얘네들도 다 기간 개념이죠. 회계기간 개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업명, 원단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아래쪽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이 원래 얼마였니? 근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니?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동 상황을, 자본의 변동 상황을 요소별로. 현금 흐름은 얘만 지금 제가 캡처했기 때문에 얘밖에 없지만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현금 흐름 뒤에 가면 그다음에 재무활동으로 현금 흐름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재무제표는 이제 주석이에요. 주석은요. 빙산의 일각만 제가 캡처한 거죠. 수백 장이 있습니다. 수백 장은 좀 과한가? 한 100장 정도? 그러면 다이소라고 하는 회사 알죠? 모든 곳이 있는 그곳. 다이소는 우량의 상품을 저가의 균일가로 이렇죠? 대부분 비싸봤자 10,000원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무역으로 처음에 설립됐고 법인명을 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뭐 이렇게 했고요. 뒤에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주주가 누구고 언제 설립했고 우리는 어느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석이라고 불러요. 양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가볼게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가정을 깔고 갑니다. 회계 이론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가정 중에 요 세 가지가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기업 실체의 가정이에요. 주주나 경영자랑 기업은 별개다.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로 가는 거죠. 주주가 이 기업의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주의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기업 실체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기업은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기업을 경영한다. 는 전제로 감가상각도 하고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인위적으로 회계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잘라서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그래서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회계 기간을 대부분 정하니까 그러면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만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경영성과를 만드니까.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 이 지금 나갔는데 내년까지 이 기간 동안의 보험료면 이 1년으로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요 기간 것만 올해 비용이잖아요. 그럼 요것만 비용으로 인식해야 돼. 요건 내년 비용인 거죠. 왜 그러냐면 기간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간별 보고가 인위적인 기간을 딱 끊는 순간 요 기간 것만 이번 연도 손익으로 만든다. 그런 개념이 발생주의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으로 종종 나오는 것 중에 개념 체계 중에서 질적 특성이 있는데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 반드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 가능성이 유지돼야 돼. 이해를 못해. 그러면 재무제표의 유용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들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럼 정보 이용자들은 뭐가 목적에 적합한 정보냐? 이 하부 속성 중에 내가 재무제표를 보면 나중에 일어날 일도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예측한 정보가 맞아 떨어지기도 해야 되겠죠. 피드백도 재무제표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재무제표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 만드는 게 연차 재무제표인데 연차 재무제표를 만들질 않고 대부분 상장 기업들은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만들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분기 재무제표도 만들고 6개월, 반기 재무제표도 만들어요. 왜냐하면 정보 이용자들이 적시에 보고 싶어 하니까. 그때그때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외우실 건 목적 적합성을 충족시키는 하부 속성은 예피적이다.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외우셔야 돼. 단 비교해서 재무제표는 믿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려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표현을 충실하게 했을 때 그 정보에 더 신뢰가 가겠죠. 대충 보여주면 안 되겠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또 동일한 거래를 누구나 회계 처리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 검증 가능성.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을 충족시킨다기보다 신뢰성을 충족하는 하부 속성인 거예요. 이렇게. 객관식에 다음 중 신뢰성을 충족하는 하부 속성 중에 아닌 것은 이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렇게 구분지어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여야 돼요. 우리가 X1년, X2년을 비교해서 보여줬죠? 기간별. 아니면 우리 회사의 정보와 다른 회사의 정보도 비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든 거니까. 기업과 기업도 비교 가능성을 더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래쪽에 효익과 비용의 균형이래요. 내가 어떤 거래를 재무제표로 만드는데 그걸 보여주는 결과가 매우 유용하냐를 판단하는 건 효익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보다 커야지 좋은 정보가 되겠죠. 내가 그 정보를 보면서 뭔가를 알아냈는데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엄청나게 들어가면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효익은 비용보다 커야 돼요. 그게 균형 맞는 정보죠. 얘랑 이 꼴이면 할 일이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얘가 중요하면 자산이고 그게 이번 연도에 특별히 내년까지 연결되지 않아. 단기에 그냥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소모되는 비용이라면 자산 비용 중에 자산을 선택한다. 대부분 자산 선택하는 경우는 중요해서 그런 거야. 금액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로 판단하지 않아요. 대부분. 근데 실무적으로는 금액이 크고 작고로 많이 판단하기도 해요. 가끔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까지 살펴봤던 모든 내용들이 객관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에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양식에 대해서 옳지 않게 대답하는 게 누구냐? 사장. 재무제표를 만들 때 각각의 재무제표의 명칭과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아까 봤었죠? 요거 말하는 거죠, 지금? 요런 애들. 기재사항과 함께 기업의 이름, 기간, 그리고 원. 요런 거 보완되는 거죠? 이 중에 옳지 않게 설명하는 것. 강부장. 회사 이름 들어갑니다. 맞죠? 조과장. 보고기간 종료일은 재무상태표고. 회계기간은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가 그랬죠. 이거 맞죠? 자, 외부감사 여부와 외부감사 기간명이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양식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감사원. 보고통화와 금액 단위까지 보고주는 거 맞죠? 그래서 원 단위인데 1,000원 단위다. 이렇게. 얘도 맞죠? 틀린 설명은 오대리가 틀렸죠? 자,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이런 형식의 이제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학습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기출문제 보시면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찾으래요. 제가 답은 띄워놨지만 보지 마시고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이건 누굴까요? 이건 자본 변동표죠.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만 보고한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총액으로 기재한다. 그러나 단 상계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쓰진 않았지만 총액으로만은 아니에요. 무조건 총액이 끝이다 이건 아니라고요. 총액으로 기재한다가 원칙. 그러나 순액으로 서로 상계하기로 했다면 상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액으로만 보고하는 건 틀린 말인 거죠. 총액으로 보고한다 그럼 맞는 거죠. 3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 현금 유입이나 이거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을 보여주는 거는 재무제표 중에 현금흐름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4번 회계 기간에 경영성과를 나타내고요. 그걸 통해서 미래현금 수익 창출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답은 네 번째가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 내용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재무상태표를 설명한 것 중에서 바르게 설명한 사람이 누군지 찾으래요. 얘는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아니에요. 높은 것부터 배열한다고 그랬죠. 현금이 가장 빠른 것부터. 한국은 틀렸고요. 두 번째, 자산부채 자본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회계,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건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 거지 재무상태를 설명하는 건 아니죠. 회계 틀렸죠. 그럼 다 보니까 답은 뭐 안 해봤자 4번이겠죠. 마지막,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자, 이 중에 틀린 맞는 설명으로는 다 제외해 보니 4번의 공인과 사회만 맞는 설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전체 FAT 1급을 이제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재무회계와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각각의 챕터마다 이제 과목별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